안녕하세요, 빌딩 100%입니다. 현장에서 고객분을 만나거나 했을 때 항상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 내용들을 좀 이렇게 모아서 밸런스 게임을 진행해 볼 테니까요, 건물 투자가 처음이다 하시는 분들은 잘 들어오셨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한번 쫙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 투자냐 법인 투자냐. 빌딩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를 하시면 대출 자체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RTI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임대료가 대출 금액의 1.5배 이상 나와야 된다. 두 번째로는 개인의 담보, 신용도, 그리고 소득 이런 수준을 되게 높게 봐요. 상대적으로 법인 같은 경우에는 RTI 규제가 적용받지 않고 대출에 있어서 한도도 더 높고요, 세금적인 부분에도 상당히 혜택이 있기 때문에 법인으로 투자하시는 거를 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물어보시는 게 밸류업, 수익형, 이 부분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한 5년 전부터 지가 상승이 가파르기 전에 밸류업 투자가 많이 성행이 됐었고, 그때는 이율도 좀 낮은 1%, 2%대 저금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리도 올라왔고요, 지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실거래가가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밸류업을 한다 했을 때 수익이 좋지가 않고 임차를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은 밸류업보다는 수익형으로 잘 맞춰져 있는 건물을 매수하시는 게 더 좋은 선택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신축이냐 밸류업이냐, 이걸 많이 물어보세요. 대선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기존의 건물을 그대로 쓰는 거다 보니까 구조라든가 층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변경할 수가 없거든요. 신축을 한다고 했을 때는 사용 용도에 맞게끔 내가 직접 설계하고 시공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수선이냐 신축이냐라고 선택을 한다고 하면 저는 신축을 선택하겠습니다. 통임차냐 개별임차냐. 통임차 같은 경우에는 편리한 점이 많아요. 임차가 다 들어와서 건물 관리도 전체 다 하고요, 소통도 딱 한 임차인과만 하면 되고, 그리고 통임차 건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옥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본인 회사의 이미지 때문에 건물을 되게 깨끗하게 잘 관리도 하시고요, 이런 장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임대료는 좀 깎아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반면에 개별임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거와는 정반대로 임차인이 여러 명이 있다 보니까 좀 손이 많이 가는 부분도 있고, 공용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항상 관리를 해줘야 되고요, 건물의 청결도도 각 층마다 따로 쓰기 때문에 통임차보다는 조금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거는 수익성이 좀 더 높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공실에 대한 위험이 적습니다. 만약에 임차가 나간다고 해도 한 개 층씩 나가기 때문에 다시 메꾸면 되니까 좀 적고요, 통임차 같은 경우에는 통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통임차가 더 편하고 좋기 때문에 통임차를 좀 선택하고 싶지만,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개별임차를 해서 리스크를 좀 줄이는 그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개별임차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호스텔 어때요? 고시원 어때요? 이거 정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건 압도적으로 호스텔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난이도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어차피 번거로우면 비슷하다라고 봤을 때 저는 호스텔이 수익률이 압도적입니다. 직접 운영한다 했을 때 거의 투자 대비 수익률이 20%까지 나오거든요.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한 5%에서 1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뭘 해도 힘들다라고 하면은 호스텔을 접근하는 것을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문의를 많이 주시는 내용이 뭐냐면, 최근에 삼성동이라는데 어디가 더 대장이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아직까지 강남역이 강남의 중심이다라는 거는 부인하진 않아요. 강남역이 요즘에 많이 죽었다, 제가 봤을 때 죽은 건 아니고 이런 체질이 좀 개선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삼성동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GBC가 진행되고 있고요, 삼성역 GTX가 이제 28년 목표로 지금 잘 공사가 되고 있죠. 바로 옆에 잠실에 마이스도 지금 개발 계획이 나왔고, 앞으로 이 개발의 폭발력을 봤을 때 저는 삼성역이 더 폭발력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삼성역이 이제 앞으로 중심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여파로 삼전, 석촌, 석촌고분, 송파나루 이 주변을 선점해 놓으시면 정말 좋은 집가 상승이 될 수 있는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역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남권, 비강남권, 이거 정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서울시에 구가 25개거든요. 말씀하시는 것들은 뭐 성수, 마포, 뭐 용산 이런 주요 지역이겠죠.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먼저 강남을 중심으로 먼저 보시는 게 맞고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주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주요 지역들을 같이 검토하시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선택은 우선 강남을 먼저 아셔야 된다, 이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7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진짜 가벼운 마음으로 왔거든요. 밸런스 게임이라고 해서 이렇게 선택만 하고 끝나는 건 줄 알았는데 또 뭘 준비하셨대요. 저한테도 뭐 사전에 말씀 안 해주셔가지고 주제를 주신다고 하는데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A, B로 나눠가지고 비교를 해주셨는데, 신축 건물이냐 구축 밸류업 건물이냐, 고생 매치 이렇게 써있네요. 맞죠? 고생이죠. 자, A, 매입 후에 손볼 곳 하나 없는 신축 건물, 대지 면적은 70평 정도 되고 2년 전에 매입해서 신축을 완료했다. 그래서 연면적이 한 200평 정도 된다. 평당 8천만 원 정도, 이 정도면 거의 역삼동 수준 되겠네요. 매매가가 한 56억 될 거고 부대 비용이 한 3억 나간다. 그래서 한 59억 정도가 이제 비용으로 나갔다. 그 당시면은 평당 거의 1,000만 원 정도 신축비가 들었으니까 한 200평
구평해서 20억 들어갔다 라면은 79억을 들여서 매입부터 공사까지 완료를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매매가가 89억으로 되어 있네요. 평당 1억 2,7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시면 매도자께서 차익을 10억 정도 남기신 거네요. 그래서 좀 저렴하게 매각하시는 거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매입 후에 신축해야 하는 50년 된 썩다리 구옥주택. 건물 개요는 대지 면적 70평이고 매입 후에 신축 밸류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공사는 똑같이 200평 정도로 짓는다. 매매가 70억, 부대 비용, 이제 세금 등 해서 4억, 한 74억 정도 들어간다.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2년 전만 해도 한 평당 1,000만 원이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평당 1,200 정도 보니까 200평 하면은 한 24억 들어간다. 그러면 총 비용이 벌써 98억이네요. 평당 1억 4천 정도 나온다. 만약에 이 건물을 재매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10억 차익을 남기고 재매각을 하면은 108억 이 정도 되겠네요. 장단점을 좀 설명드리자고 하면은 신축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임대차가 맞춰져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수익 실현이 가능하죠. 밸류업을 하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시세 차익을 보겠다라는 목적이 크거든요. 그래서 장점은 저렴하게 매수해서 수익을 잘 맞춰서 재매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실사용을 하실 분들한테 매각을 한다거나 내가 직접 실사용을 한다거나 이런 장점이 있는 거거든요. 단점을 설명드린다고 하면은 매수하는 입장에서 다른 사람이 매입을 해서 공사를 해서 부대 비용 얼마 들어서 이런 원가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내가 10억을 얹어서 사는 것 같다, 뭐 20억을 얹어서 사는 것 같다, 이런 계산이 딱 나오거든요. 사는 입장에서 뭔가 손해보는 기분이 듭니다. 9억 썩다리 주택 같은 경우에는 다 멸실하고 새로 신축을 해야 될 텐데 건축주라는 새로운 직업이 생기신 거고요. 건축 설계에 대한 결정, 시공사 선정, 금액 조율, 1년간의 공사, 그 기간 동안의 관리 감독, 이런 요청 사항들, 공사를 하면서 발생되는 이런 주변의 클레임, 처리들, 그리고 여러 가지 돌발 상황들에 대한 대처, 마지막으로 임대차 세팅하는 부분, 그리고 매각을 하신다고 했을 때 매각을 해야 되는 부분,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 정말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직접 다 하셔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죠. 이런 것들은 좀 단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축이 완료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실사용이다 라고 하면 정말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수익이 이미 잘 맞춰져 있다, 강남에서 한 3% 정도면은 어느 기준점이기 때문에 3%가 넘는다 라고 하면은 합리적인 금액이다 라고 판단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밸류업을 직접 하신다 라고 했을 때 현재 지가는 많이 상승이 됐죠. 공사비도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오른 공사비는 낮출 수가 없어요. 낮출 수 있는 거는 지가밖에 없거든요. 지가를 3년 전, 4년 전, 5년 전까지 그 정도 금액까지 떨어지는 이런 금매다, 그런 금액일 경우에는 공사비가 상세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 금매가 아니다 라고 하면 굳이 밸류업보다는 신축된 건물을 선택하는 게 더 낫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주세요. 네. 자, 이번엔 또 뭘까요? 개별 임차냐 통임차냐. 강남의 100억대 수익형 매물 기준이네요. 개별 임차 3.5% 수익, 강남 기준에 이 정도면 정말 상위권의 이제 수익률이고, 100억 기준이니까 3.5%면은 연 3억 5천만 원, 월로 하면은 거의 한 2,9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오는 거고요. 건물 가치적으로 봤을 때 개별 임차가 통임차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 건물 가치를 가질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업종들이 많다 보니까 비선호 업종도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건물 관리적인 부분에서 깨끗하지가 않기 때문에 건물 가치적으로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이고, 건물주가 신경 쓸 것도 많고, 그리고 말일 되면은 세금 계산서 이런 거 발급할 것도 많고요. 통임차보다는 번거롭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러 임차인이 있다 보면은 아무래도 명도하는 부분도 좀 쉽지 않죠. 매각을 한다 했을 때 명도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고요. 매수자분들의 이런 선호도를 봤을 때 그래도 통임차가 편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통임차 건물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아직은 많다라고 보입니다. 임차인 관리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통임차 건물에 비해서는 좀 덜 깨끗한 편이긴 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실 위험이 있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층별로 임차를 마셨을 경우에는 한 층이 나간다고 하면은 다시 한 층을 씌우면 되고, 뭐 한 번에 갑자기 2개 층, 3개 층이 나간다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 보니까 임대료 같은 부분도 확 빠질 일이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실 위험, 수익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좀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비안으로 이제 통임차 말씀해 주셨는데, 통임차는 3%네요. 개별 임차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저렴하게 내고를 많이 해주고 들어가기 때문에 3%로 하신 것 같고, 100억 기준으로 3%면 연 3억 수익이 발생되고요. 월로 하게 되면은 2,500만 원 수익이 발생됩니다. 건물 가치는 상대적으로 높아요. 우리 회사의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관리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세요. 특히나 우량 기업이 들어왔다, 건물 가치가 더 상승되는 그런 통임차의 장점이 있죠. 건물 관리 같은 부분은 건물주가 딱히 뭐 신경 쓸 부분이 없어요. 연말에 세금 계산서 딱 한 번 끊어주면 되고요. 임차인이 딱 한 분이다 보니까 거의 회사에 담당자하고 소통 한 번만 해주시면 되고, 이런 원라인으로 소통하기 때문에 그게 힘들 부분이 별로 없고, 거의 통임차 기간이 뭐 2년, 3년이다 라고 하면은 거의 2, 3년 동안
그동안 연락할 일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관리적으로 정말 편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명도에 대한 부분도 좀 쉬운 부분이 있고요. 토김차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보호법 금액을 넘어가게 돼요. 고액 임차인이다 보니까 명도가 안 된다고 해도 다음 임차 기간이 왔을 때 협의해서 연장을 안 하게 되면은 명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각을 하는 데 있어서도 더 유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매수인들의 선호도는 당연히 더 높은 편이고요. 임차인 관리에 대해서는 난이도가 좀 낮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공실 위험하고 수익이 남아 있는데요. 만약에 그 회사에 무슨 일이 생겨서 회사가 부도가 났다 라든가 밸류업이 막 성행을 하면서 이 주변에 막 건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들어와 있는 입주인들 입장에서 주변에 계속 신축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고 그 건물들이 임대가 안 맞춰지고 공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들의 선택지가 넓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임차가 끝나고 나서 바로 다른 건물로 이동하고 이랬던 사례가 있습니다.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밸류업 신축했던 건물주분들이 상당히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같은 수준의 토김차를 구해야 되는데 이런 수요가 막 차고 넘치는 건 아니다 라고 보다 보니까 이런 수익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위험성이 크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한 8가지, 9가지 정도의 비교군을 이렇게 저희한테 주셨는데요. 이렇게 보다 보면 한 2가지 빼고는 전부 다 토김차 쪽으로 좀 유리한 편이에요. 그리고 건물주분들은 자산가시잖아요.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바쁘시다 보니까 이런 임차인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존에도 수익이 조금 떨어지지만 관리가 편한 통사업 건물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저는 그 장점 7개보다 이 단점 2개가 되게 크게 보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개별 임차 쪽에 좀 더 손을 들고 싶고요. 건물 투자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라는 새로운 직업이 생기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건물 투자를 하면서 건물주가 됐는데 새롭고 번거롭고 많은 노력을 들여야 되는 이런 직업이 새로 생기신 건데 그 힘든 직업을 편한 길을 선택하시려고 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건물주는 정말 힘든 직업이다라는 거를 미리 인지를 하시고 그런 노력이 있어야 그 기간 동안에 안정적으로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높은 집가 상승 받으실 수 있는 거니까 개별 임차 쪽으로 조금 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주제입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마지막이에요. 강남 이면의 꼬마 빌딩 vs 비강남 역세권 대로변 빌딩, 용의 꼴이냐 뱀의 머리냐 이거 선택하라는 얘기 같은데, 강남 이면 수익형 꼬마 빌딩 100억 평당 1억 에쿼티 50억이다. 대지 100평에 연면적 220평짜리 이면의 꼬마 빌딩을 매수했다. 수익률이 2.5%예요 100억이다 보니까 연수익이 2억 5천만 원입니다. 월수익이 약 한 2천만 원 정도 나오고요. 현재 수익형이다 보니까 대출을 받으셔야 될 텐데 현재 이율이 한 4% 정도 가정하면 될 것 같거든요. 100억짜리 빌딩을 50억 에쿼티로 매수하신다고 하면은 부대 비용까지 한 55억 정도는 대출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정도 대출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연 이자가 한 2억 2천만 원 정도 발생하실 거다라고 보이고요. 월 이자로 하게 되면 1,800만 원 정도 나오게 되겠네요. 아까 월 수익이 2천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월 이자를 빼고 나면 월 순수익은 200만 원 정도 될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두 번째 비강남 역세권 대로변의 건물이고요. 이것도 똑같이 100억 평당 1억이라고 하셨는데 비강남 역세권 평당 1억 정도면은 생각나는 지역이 강동구, 중구 일부 지역, 동작구 한 이 정도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 정도에 있는 역세권의 대로변 건물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면적은 똑같이 100평이고 연면적은 220평, 수익률은 3%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100억 건물이니까 연수익이 3억, 월 수익으로 치면 2,5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은 똑같이 이율 4% 정도 적용되면 55억 정도 대출을 받으실 거고요. 연 이자로 하면은 한 2억 2천만 원 정도가 이자가 나갈 거예요. 그러면은 월 이자가 1,800만 원, 순수이익이 월 7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이 두 개를 좀 비교한다고 봤을 때 우선은 강남 이면 같은 경우에는 월 200만 원 정도 이제 수익을 보게 되는 거고, 비강남 같은 경우에는 월 700만 원 정도 수익을 보게 되는 거니까 비강남 역세권의 건물이 조금 더 좀 솔깃하게 느껴지는 거는 사실이고요. 입지를 우선 봐야 될 것 같은데 평당 1억 정도다라고 하면은 뭐 아무리 강남구라고 해도 애매한 입지, 지하철역에서 최소 5분에서 10분 정도는 걸어가야 들어갈 수 있는 입지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비강남이긴 하지만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람들의 유동이 많다 보니까 임차에 대한 걱정이 조금 덜하는 부분도 있고 한번 들어선 역은 바뀌진 않다 보니까 평생 변하지 않을 그런 가치가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사심을 담아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제가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A를 선택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직접 중개법인을 운영해야 되는데 제 업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강남권에 이면으로 들어가서 운영을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같이 이렇게 특수하게 꼭 이용해야 되는 그런 분들에 대한 한정된 부분인 것 같고요. 투자로 접근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안이 있다라고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비강남 역세권을 좀 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이냐 지방이냐 이런 가정이 아니라 서울 내에서 강남의 이면이냐 비강남권의 역세권의 대로변에 있는 건물이냐 이 차이거든요. 강남이라고 해도 이면에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밸류업의 시기가 지났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밸류업의 붐이 불 그 시점이 올 때까지는 조금 공급은 멈출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사항이 아니고서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이 비강남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변하지 않는 이 역세권이라는 가치가 있고 대로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시성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유동인구가 많아서 임차에 대한 리스크가 적어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평균 집가 상승률이 지금 통계로 나와 있는 게 연 4%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집가 방어를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3% 이상은 매년 오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입장으로서 제가 추천드린다고 하면은 비강남 역세권 부지를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저희 고객분들이 항상 많이 물어보시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오늘 준비한 영상 정말 마음에 드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지금까지 프로의 눈으로 빌딩을 분석하는 빌딩 100%였습니다. 감사합니다.